박종대 하나금융투자수석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주였어요. 제가 이 현장에서 사회 진행을 봤었는데 인포맥스 금융대상 시상식 사회를 현장에서 제가 함께 했습니다. 인포맥스 최초로 박 의원님께서 이관왕 거머쥐셨거든요. 박수! 박수! 쑥스럽네요. 뭐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인포맥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금융시장 참가자분들이 이제 직접 뽑아주셔서 사실 더 의미가 있는 상인데 유통 섹터와 의류, 화장품 섹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0년 넘게 베스트 애널리스트 힘든 거 아니에요, 이사님? 힘들죠. 그쵸. 네, 너무나 힘든 일이죠. 엄청 지키는 게. 네네. 더구나 그 섹터 자체가 되게 네. 트렌디한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유통, 네. 의류, 화장품. 그거를 끊임없이 하신다는 자체가 네. 워낙 노력을 많이 하시는다는 뭐 증거가 아닐까. 네, 예. 맞습니다. 이 섹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앞으로 좀 해볼까 생각하시면 혹은 갖고 계신 분들 좀 오늘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제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위원님 좀 시작해볼까요? 네, 네. 그 면세점 사업 구조의 원리와 변천이라고 되게 거창한 제목을 달았는데요. 거창한, 네. 그 요즘 제가 난세는 수신이다라면서 이제 난세는 수신 시리즈를 쓰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세 영웅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정말 영웅들이 하는 거고 네. 실제로 난세는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러니까 난세는 그냥 참호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요즘이 난세. 그렇죠, 난세죠. 그렇죠. 특히 저희 섹터는 유통 화장품 섹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난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괜히 나와가지고서 참호를 뛰쳐나와서 그냥 나는 영웅이다 하고 막 이렇게 총 쏘면 그냥 난사 당하고 죽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참호에 탁 쪼그리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때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제 그 공격 시기가 될 때 그때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칼을 가는 시기. 그렇죠. 많이 알아야지 또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 버리게 되면 한 30%만 올라도 손이 떨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신을 갖고 가려면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고 주식이란 게 뭐 주구장창 떨어지는 건 없거든요. 뭐 최근에는 또 수급 문제까지는 꼬여가지고서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때 미리 좀 공부를 해놓자. 그래서 난세는 수신이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면세점. 이거는 제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였는데 면세점이 굉장히 독특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도 많고 억측도 많고 당장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 면세점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중국 면세 하이난성 있잖아요. 뭐 그쪽이 요즘 엄청 크고 있는데 뭐 거기 영향 받으면 뭐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의심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인천공항 인차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업형 따이공들의 수요가 많은데 따이공들이 협상력이 너무 세져가지고서 네. 그러면 면세점 좋아져봤자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면세점은 좀 따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유통 채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만들어봤고요. 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부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면세점과 여행사와 따이공의 협상력 싸움이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고 이 협상력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거를 잘 간파하시는 것이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중국의 투자자들하고 이제 백화점 사업자들하고 세미나를 이제 그 컨콜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면세점 굵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허가를 되게 많이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면세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면서 궁금하다고 컨퍼런스 콜을 개최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쪽에서 제일 먼저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롯데하고
신세계가 면세점을 하는 거는 오케이 이해를 한다. 이제 백화점 업체니까. 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신라가 호텔 신라가 면세점을 하고 있느냐? 자기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 백화점하고 면세점은 판매하는 상품의 유형이 비슷하잖아요. 네, 럭셔리 뭐 부티크들, 화장품들 막 이런데, 근데 왜 호텔 신라가 거기 끼어 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호텔 롯데가 하는 거지 롯데 쇼핑이 하는 게 아니다. 면세점은. 예, 면세점은. 그래서 이 관계가 면세점과 백화점의 교집합이 아니라 네. 사실은 호텔과 면세점의 교집합이다. 그래서 1980년대 초기에 이제 호텔이 우리나라가 외화가 많이 필요했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호텔 사업하는 이제 회사들이 그래도 외국인들 뭐 비즈니스를 오든 네. 관광을 오든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투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더 외화를 이렇게 뭔가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나온 게 이 면세점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면세점 사업은 백화점이 아니라 이제 호텔 사업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호텔 롯데하고 호텔 신라가 되는 것이고 백화점 업체들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5년부터입니다. 네. 그때 정부에서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제 알려져 가지고서 정부에서 조금 더 외화 수입을 위해서 허가를 좀 더 내줘야 되겠다. 네. 이때부터 신세계, 뭐 하나투어, 한화갤러리아 뭐 이런 이제 백화점 유통 여행사들이 대거 면세점 사업을 시작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실패하고 백기 들고 나갔죠. 왜냐하면 백화점하고 면세점하고 상당히 포인트가 다릅니다. 비즈니스의 포인트가. 그러니까 다루는 상품이 비슷하다 보니까 백화점을 잘하면 면세점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실제는 대단히 아니다. 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업의 역량이 이제 두 가지죠.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입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그 요지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백화점 사업자들은 이제 디벨로퍼 성격을 또 가지고 있죠. 이건희 회장이 1980년대 이부진 사장한테도 백화점업의 본질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부동산업이다라고 업의 정의를 내린 것처럼 백화점은 상당히 입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MD가 중요하죠. MD가 뭐냐면 머천다이징인데 네. 백화점은 굉장히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팔면 안 됩니다.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은 거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물량을 재고 부담을 또 함부로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MD 능력이라고 하죠. 소비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근데 면세점은 사실 입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네. 강북에 있어야 돼요. 면세점은. 왜냐하면 여행객들이 한국에 서울에 올 때 주로 강북을 투어하거든요. 경복궁 찍고 동대문 가야 되죠. 명동도 한번 둘러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선에 겹쳐 있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신세계 면세점이 강남 면세점이 스크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현대 무역센터 면세점이 있는데 글로벌 여행이 재개될 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지만 신라 면세점을 보게 되면 남산 기슭에 있어요. 네네. 남산자락에 거기 뭐 사람들 관광객들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장사 잘 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버스를 끌고서 여행사들이 가기 때문인데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입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MD 같은 경우에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세점은 파는 제품이 똑같아요. 뻔해요.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프라다, 구찌. 그 다음에 랑콤, 에스티로더, 로레알 뭐 이런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들. 그러니까 파는 제품들이 뻔해요. 네. 예, 문제는 뭐냐면 네. 이제 그런 제품들을 과연 누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면세점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요겁니다. 글로벌 브랜드 네트워크. 예. 이 면세점 시장하고 백화점 시장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백화점은 수요가
주도하는 시장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은 이루어집니다. 못 팔아서 안달이죠. 예, 그런데 면세점 시장은 공급이 주도하는 시장이에요. 예, 공급이. 그러니까 물량이 한정돼 있어요. 예, 물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갤러리아, 뭐 하나 투어, 신세계도 한 500억 이상 영업 적자냈었죠. 2015년도에. 그렇게 사업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급 물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면세점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잖아요. 리테일 시장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리테일 시장이 중요한데 면세점에서 너무 물건을 많이 풀게 되면 네. 리테일하고 면세점 사이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서 브랜드가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말은 가격을 통제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가격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 물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의 게임인 거죠. 그래서 백화점하고 면세점은 판매하는 제품들은 굉장히 유사한데 네. 실질적인 사업의 역량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백화점과 면세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면세점 입지 왜 강북이어야 하는가? 이거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건데 강북을 주로 투어를 하니까 그렇죠. 앞서서는 네. 네네. 이제 패키지 관광객이 있고 네네. 개별 관광객이 있잖아요. 네네. 개별 관광객들은 뭐 가로수길도 가고 그래요. 예, 그쵸, 근데 그렇죠. 패키지 상품은 관광 패키지 상품은 거의 대부분이 다 강북에 코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강북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 거죠.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 여행 상품과 비용 구조인데 이제 2017년도에 사드 보복 조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 패키지 관광이 다 사라졌거든요. 벌써 5년이 됐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면세점 이콜 따이공 뭐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데 사실은 네. 그렇지 않죠. 원래는 패키지 관광객과 개별 관광객 따이공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 이제 이런 구조가 다시 이제 면세점의 메인이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중국 여행사들이 시트랩이나 CI트립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여행 상품을 만들 때 4박 5일 코스로 한 50만 원 정도의 단체 관광 상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공사에다가 한 2-30만 원 정도 항공료를 갖다 지불한 다음에 인바운드 여행사, 이거는 한국에 있는 여행사예요. 공항에 가보면은 이제 피켓 들고서 저 따라오세요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네네네. 계시거든요. 가이드. 이제 그런 그 가이드를 운영하는 데죠. 그래서 지상비라고 해서 1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랜딩비라고도 하죠. 이렇게 비행기가 내려가면 이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그 돈 가지고 4박 5일 동안에 숙박업소, 식당, 전세버스, 입장료 같은 걸 다 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마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바운드 여행사는 뭘 가지고 돈을 버는 거냐면 이렇게 면세점이나 외국인 쇼핑센터에다가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면 거기에서 판매 수수료를 받아요. 이걸 이제 알선 수수료죠. 2015년까지는 요게 한 15% 정도였어요. 예, 그러다가 그리고 뭐 좀 되게 허접한 그런 쇼핑센터 뭐 이런 데들은 더 알선 수수료를 많이 주죠. 대형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렇게 후미진 곳에 있는 그런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제품들 파는 데는 알선 수수료가 상당히 큽니다. 이걸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럼 좀 더 많이. 네. 심지어는 인바운드 여행사가 직접 이런 쇼핑센터를 차리기도 하죠. 예, 그래서 PB 상품들 이런 것들 팔고 뭐 인삼 조금 들어갔지도 않은 거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막 이런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상품 구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세점 고객들은 이런 인바운드 여행사가 데려오는 패키지 관광객도 있고 아니면 혼자 여행 와서 그냥 들르는 이제 그런 관광객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세점의 사업 구조,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상품 측면에서 봤을 때 화장품이 거의 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 70%까지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 그래서 화장품 섹터를 분석할 때 면세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채널이죠.
전체 영업이익에서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50% 이상이 다 이 면세점 채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 화장품의 비중이 이렇게 높으냐라고 하게 되면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면세 한도가 600달러거든요.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살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이 면세 한도 600달러는 여행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쓰는 상품을 본인이 살 수 있는 한도예요. 내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3,000달러 이상, 3,000달러까지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그냥 살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건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누구 선물 줄 때나 가능한 거고 본인이 쓸 것들. 그래서 다시 한국에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품의 한도가 600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품이 제일 무난하죠. 네. 이건 뭐 다 여행해 보셨으니까 알 테고, 그 다음에 어차피 중국 수요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가장 바잉 파워가 큰 그 채널이 면세점이에요. 판매 수수료를 50%나 받아요. 이걸 백화점은 30% 정도 받고요. 네. 대형마트는 25%, 오픈마켓은 15% 정도 받고 네이버는 5% 받아요. 그러니까는 50%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바잉 그러네요. 파워예요. 예, 판매 수수료 50% 받는다는 것은 우와. 랑콤에 네. 대해서 판매 수수료 50% 받고 판매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가 호텔신라예요. 예, 그만큼 바잉 파워가 세죠.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가 이렇게 세니까 어떻게 돼요? 더 싸게 팔 수 있죠. 더 싸게 팔아도 마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설화수 같은 거를 보면은 원래 부가가치세만 세금에서 면세되기 때문에 10%만 백화점 대비해서 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20% 이상 더 싸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잉 파워가 세기 때문이죠. 네. 설화수가 백화점에 팔 때는 판매 수수료가 30% 내는데 네. 면세점에 낼 때는 50%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면세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게 팔아도 그래요. 마진이 충분히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따이공들 입장에서는 운반 가성비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찜지고서 가볍게. 세관을 다시 통과해야 네. 되는데 그런 가성비가 높아야 돼요. 그렇죠. 예, 작으면서 비싸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시계가 최고죠. 예, 시계가 최고인데 그런 것들은 중국 세관에서 엄격하게 잡으니까 화장품 같은 건 그렇게 잡지 않습니다. 이게 소모품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이 가장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따이공 입장에서는 20% 정도의 이제 가격 격차가 있는 거잖아. 싸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중국으로 설화수를 만약 가져간다고 쳤을 때 설화수가 아무래도 직접 중국에도 진출해 있는데 그 가격 차이는 혹시 그 가격 차이는 이제 그 따이공이 얼마만큼 자기 마진을 떼고서 이제 물건을 파느냐. 네. 뭐 자기 나름대로 또 최적화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외신 유통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일반 리테일 가격 대비해서 내가 10%만 싸게 팔아도 뭐 사람들이 많이 사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취할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판매 가격도 중요한 거지만 그 마진을 얼마만큼 남기느냐. 이게 따이공 시장이 커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예전에는 알선 수수료를 이 따이공들한테 많이 안 줬었어요. 네. 예, 이 알선 수수료가 아니고 이제 할인인데 많이 주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패키지 고객도 있고 개인 고객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물건을 다 팔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업형 따이공밖에 없어요. 소형 네, 따이공도 네.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렇게 네, 항공이 네.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형 따이공은 그냥 전화로 주문하는 거거든요. 면세점에다가 한국에 오지 않고 물건을 팔 때가 지금 기업형 따이공밖에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싸게 주고 있는 거죠. 제가 면세점을 15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네. 시내 면세점에서 BEP도 못 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냥 면세점은 지금 그냥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신히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내는 네. 게 아니에요. 지금 영업이익이 신세계나 호텔신라나 한 네. 분기에 200억 정도씩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는 회계적인 이익이에요. 뭐냐면 2017년도, 19년도 그때 인천공항 임차료를 IFRS 회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이거를 자산으로 잡았거든요. 임차료를.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다 떨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매출율제로 바뀌었거든요. 인천공항이 이제 면세점 힘드니까 임차료를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삼각 쳐놓은 것들이 지금 환입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게 회계적인 돈이지 실제 영업이익은 그냥 BE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면세점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면세점을 아무튼 글로벌 여행이 재개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면세점 시장이 활성화가 될 텐데 네. 그때 다시 면세점 사업을 세팅하는 거는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예, 다시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이게 다 바이링규얼, 그러니까 중국하고 영어, 한국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지 자체를 되게 그쵸. 의미를 두는군요. 그냥 유지할 수 있죠. 좀. 그리고 뭐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한테 매출도 꾸준히 좀 일으켜야지. 네. 계속 사오지 않으면 이제 막 나중에 찾아가면 뭐 못 본 척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면세점 사업 인프라를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돈 벌려고 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이공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따이공들이 그렇게 마진을 못 남겼는데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패키지 관광객이 떨어지고 개별 관광객도 줄어들고 하니까는 기업형 따이공들한테 할인을 많이 해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기업형 따이공 시장이 커진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아비트리지 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커졌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는 따이공 시장에 더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면세점의 구조를 보게 되면 네. 이제 공항점하고 시내점하고 온라인 채널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공항점이 대부분 글로벌 면세점의 그 유형이고요. 시내점은 한국에서만 특별히 발달했습니다. 이건 한국에 되게 독특한 거예요. 일본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텍스 리펀드 창구가 따로 있어요. 뭐 돈키호테라든지 뭐 할인점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별도의 면세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그냥 세금을 환급해주는 이제 그런 창구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항상 그 정부 주도의 소수 정예로 경제를 발전시켰잖아요. 면세점도 똑같아서 면세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두 업체한테 몰아서 네. 이 허가를 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내점은 그래서 한국에서만 특별히 발달돼 있고 온라인 채널은 2015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중국어 사이트를 열면서 해외 역직구가 온라인 역직구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거 해외로 네네. 면세점이 거의 80%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것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예, 면세점의 말씀하셨습니다. 수익 구조가 네. 뭔가 그림이 이쁘잖아요. 그림이 그러네요. 이쁘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백화점 파는 제품이 비슷하니까 이제 백화점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평당 매출이 뭐 요즘 평이란 말 안 쓰지만은 아무튼 3.3 제곱미터당 매출이 백화점은 2,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간. 한 평에서. 근데 면세점은 6억 원이다. 이게 와. 오타가 아니에요. 예, 진짜 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호텔 신라하고 호텔 롯데 시내 면세점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한 20, 30배 차이가 나죠. 와. 예, 20, 30배가 큽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시면 백화점의 설화수 판매 매대를 가보시게 되면 뭐 좀 늑수그레한 아주머니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에센스 하나 사는데 사위 험담에 뭐 딸내미 뭐 아들 자랑 뭐 테스트 온갖 다 받으면서 그래도 그거 하나 살까 말까예요. 그런데 면세점을 가보시게 되면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그 비싼 25만 원짜리 후 청기단 세트를 갖다가 줄 서서 사가요. 제가 그 한번 현장을 간다고 엄청나게 잘 팔린다. 초창기에 엄청나게 잘 팔린다고 해서 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후 매대 앞에. 그래서 이거 뭐야 거짓말인가 했더니만 이미 다 팔린 거예요. 이게 그런 차이 아닙니까? 백화점은 뭔가 보고 고민을 해볼 어떤 그런 찬스로 간다면 면세점은 좀 명확하지 않아요, 목적이? 그걸 그쵸. 사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더구나 이제 면세점이 한국에서 발달하는 이유가 중국 때문인데 네. 중국하고 한국 면세점하고 리테일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니까 담배나 술 같은 경우에는 한 보루밖에 못 사요. 한 병밖에 못 사고.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을 빼고 나면 담배하고 술의 가격은 한 15%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한정하는 거죠. 이것도 중국 사람들한테는 똑같아요. 한국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는 게 자기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줄 서서 사는 거죠. 줄 서서. 그리고 따이공들은 그 리셀러니까 또 더 많이 사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 효율이 엄청나게 좋겠죠. 그러니까는 화장품 업체들도 면세점에 50% 판매 수수료를 주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20% 나와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평당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6억. 네. 와, 그러니까는 호텔 그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 소공동 본점이 한 1조 정도를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 10층 건물에서. 그런데 면세점은 9, 10층에 이 두 개 층 쓰거든요. 거기에서 2조 이상의 매출이 나와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평효율이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GP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죠. 물건을 더 싸게 사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판매 수수료 30% 받고 면세점은 이제 40%, 화장품은 50%예요. 근데 이런 부티크 네. 럭셔리 부티크들이 이제 거기는 여전히 또 브랜드력이 좋으니까 그만큼은 안 되죠. 그래서 에버리지로 해보게 되면 4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마진이 좋은 건데 면세점이. 그렇죠. 문제는 판관비죠. 백화점은 이제 평균 판관비 제거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예전에 한 10%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이 정도 안 되지만. 근데 면세점은 판관비에서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40%. 와. 공항 임차료. 인천공항이죠. 2019년에 호텔신라가 인천공항에서 매출 8천억 정도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임차료가 3,500억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40%가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 공항점한테 돈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인천공항의 매출이 2조 4천억인가 했어요. 제가 네. 기억으로. 근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었어요. 무슨 공항이 영업이익 50%짜리 공항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아마 없을걸요? 그 중에서 1조를 면세점에서 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2010년부터 이 19년까지 한국의 인천공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예요. 이 면세점 임대료 때문에. 내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그래도 과언이 과언이 아니네요. 아니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면세점 업체들이 이게 적자가 뻔한데 지금 임차료 40% 내고 나면 기타 칸방기 5% 제거하게 되면 마이너스 5%잖아요. 적자잖아요. 영업 적자. 돈 번 적이 없어요. 인천공항에서. 그러면은 면세점이 바보냐. 왜 인천공항이 그렇게 손실 날 거 뻔한데 들어가느냐.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시내점의 규모가 작았어요. 유통은 무조건 규모가 커야 돼요. 그러면 면세점 사업을 하려면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를 해야 돼요.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공급주도 시장이라고. 그러니까는 명함 한 장이라도 받으려면 면세점의 사업 규모가 내가 이 정도는 큽니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럼 시내점 가지고 안 되니까. 인천공항에 들어가면 바로 매출 규모가 두 배로 커지니까. 그러니까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인천공항이 지금 마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글로벌 브랜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공항에 입점하기 위한 레퍼런스 쌓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세점은 글로벌리 보게 되면은 다 공항이에요. 네. 다 공항. 뭐 책납국 공항, 뭐 창의 공항, 뭐 케네디 공항, 뭐 다 공항 면세점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업 규모를 키우려면 글로벌 공항에 입점을 해야 되는데 운용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글로벌 그 공항에서 한 탑2, 탑3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훌륭한 그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마진으로 들어갔던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인천공항에 이렇게 역마진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업 규모 충분히 커요. 시내 면세점만 3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없어도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유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공항 면세점에 다 입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의 쓰임새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헤게모니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면세점 업체로. 그래서 지금 매출율제가 27% 정도 아마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매출에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처럼 막 40%, 50% 이렇게 임차료를 내는 이제 이런 단계는 아닐 것이다라고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세점의 투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2019년하고 똑같아져도 네. 영업이익의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신해점. 신해점은 알선 수수료가 들어가죠. 네. 예, 25%. 지금은 40%예요, 거의 40%. 그러니까는 신해점도 지금 BEP인 거예요. 이것도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고 중국인 인바운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럼 기업평가예공한테 물건 안 팔죠. 왜 마진도 안 나오는데 팔아요? 유통은 무조건 수요처가 다양해야 돼요. 네. 지금은 기업평가예공밖에 없지만 네. 개별 여행객도 있고 패키지 관광객도 있고 소형따이공도 있고 기업평가예공도 있고 이렇게 수요처가 여러 개가 있어야지 유통업체들은 협상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해면세점의 영업이익률도 지금 거의 0%인데 이거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러면 똑같이 매출이 4조 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BEP인데 뭐 4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해면세점의 고객에 따라서 또 수익성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바로 이해하시겠죠. 개별 여행객들은 특별한 판관비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고 패키지 관광객이나 소형따이공들은 여행사한테 알선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업평가예공들은 이거는 정말 면세점이 거래하기 싫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협상력이 워낙 기업평가예공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나지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요거는 이거 그림 진짜 어렵겠죠. 그림 진짜 어렵게 그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 웹사이트나 뭐 이런 데 가서 네, 리포트를 네. 참고하시게 되면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러 경로를 갖다가 이제 그 특징들을 갖다 나타낸 건데 화장품 산업 공부하실 때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에서 이제 면세점으로 헤게모니가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공항에 적자 내면서 안 들어간단 말이죠. 네. 요거는 지금 현재 사업권이 어떻게 포지셔닝 돼 있는지 나타낸 거고, 그래서 이제 면세점 시장의 그런 구간별 특징을 갖다가 연도별로 이렇게 쭉 따져보게 되면은 네. 2010년까지는 내국인 아웃바운드. 네, 이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해외여행이만 이제 증가를 했는데 그 모멘텀 가지고서는 실적과 주가가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중국이 투자의 시기에서 소비의 시기로 넘어오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예요. 네. 그래서 이 전까지는 뭐 조선, 철강 뭐 이런 업종이 엄청나게 주가가 움직였고 이 이후부터는 화장품 면세점의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죠. 소비로. 예, 네. 소비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래서 2011년에서 이제 14년까지가 중국 인바운드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5년도에는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면세점 허가를 갖다 내주게 되면서 일단 매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알선 수수료 엄청나게 주면서 막 고객들을 네. 갖다가 유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경쟁 심하기, 매출은 되게 많이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안 좋았던 그런 시기인 거고, 이때는 사드 보복 조치기 2017년부터죠. 이때 600만까지 도달했던 중국 인바운드가 800만입니다. 죄송합니다. 800만까지 올라갔다가 400만으로 꺾였죠. 그럼 면세점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경쟁 심하기에 이 인바운드 여행사가 완전 갑이었거든요. 다 망했어요. 패키지 관광객이 다 없어지게 되면서 인바운드 여행사가 이 대리골 고객이 없어진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싹 다 망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면세점은 수익성이 좋아졌다. 매출은 뭐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못했지만 수익성이 좋아졌죠.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가 왔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언제부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 이제 그러면 면세점 시장이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국인 아웃바운드 시기가 있고 중국인 인바운드 시기가 있고 이건 나중에 리포트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재밌죠. 사드 보복 조치기 2017년에서 19년 사이 이게 뭐가 재밌냐면 신세계가 원래 되게 안 좋았어요. 이게 면세점은 백화점 사업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세계가 망해갔었는데 사드 보복 조치 때문에 신세계가 탑3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뭐죠? 이건 왜 그러냐고 하게 네. 되면 사드 보복 조치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가 롯데예요.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 롯데 불매운동 막 나타났거든요. 그럼 면세점에서도
면세점도 롯데가 이제 제일 큰데 우리나라에서 따이공들이 롯데 가서 물건을 사지를 못했어요. 반사적으로 그러면. 예. 네. 이게 왜 사지를 못했냐면 네. 뭐 사실 따이공들이야 뭐 그런 거 따지겠어요. 네, 돈 많이 네, 벌면 네,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외신 유통에다가 이 면세점 상품을 올릴 때 이게 정품인 걸 인증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첨부를 해요. 영수증 같이 찍어요. 근데 롯데라고. 거기에 롯데라고 네, 돼 네. 있으면 막 댓글에 매국노 아. 막 이런 거예요. 예? 지금도 꿔차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애국소비. 아무튼 중화주의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근데 그래가지고서 롯데 매출이 엄청나게 깨졌어요. 그 반사 이익을 신세계가 가져갔죠. 네. 왜냐하면 직선거리로 롯데 면세점과 신세계 명동점은 한 300m도 안 될 거래요.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신세계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신세계가 정말 운이 좋게 원래는 망하는 거였는데 정말 운 좋게 요 물량을 가져가게 되면서 신세계가 이제 루이비통도 유치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쁜 건 아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나오기 힘들겠죠, 근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시기가 있었고,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연도별 이슈와 협상력의 변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백화점하고 면세점하고의 어떤 사업 구조 차이, 네.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하고 요거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음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제목에서 이제 면세점과 따이공과 이제 이런 브랜드 업체들의 주로 협상력의 게임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그걸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중국 인바운드만 열심히 들어왔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면세점이 소수였으니까 과점의 이제 수익을 많이 봤죠. 그러다가 2015년에 경쟁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때 협상력은 인바운드 여행사가 다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면세점이 과다 공급이 되면서 알선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네. 인바운드 여행사가 다 수혜를 받죠. 지금은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뭐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지하철 타면 이 인바운드 여행, 중국 가이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끊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루 아르바이트 하는데 50만 원, 60만 원 나오니까 인바운드 여행사가 이제 중국어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갖다 가이드로 고용할 거 아니에요.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가이드 공급이 쇼티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한 몇 시간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데 막 50만 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럴만 했죠. 네. 그래서 인바운드 여행사가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다. 한 2년 반짝하고서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드 보복 조치 때문에 패키지 관광객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중소 여행사가 도태가 되면서 알선 수수료는 낮아졌고 소형 따이공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게 중국에 생겼어요. 네. 이게 이제 지금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외신 유통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한테 10% 세금을 내라. 정부에서 네. 관리 감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고 나니까 아비트레이지가 좀 폭이 줄겠죠. 예, 그러면서 사업성이 안 맞는 애들이 이제 도태되기 시작했어요. 네. 예, 기업형 따이공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기업형 따이공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 개별 여행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네. 600만까지 회복이 됐었어요. 2016년이 중국 인바운드가 800만인데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기업형 따이공이 더 세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익이 안 나는 상태입니다. 이게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 아까 제가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부담이 확 낮아지면서 이익이 개선된다. 네. 여기서는 이 따이공에서 일반 관광객으로 수요층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면세점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호텔신라의 연간 영업이익인데 네. 이런 모멘텀을 받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제 똑같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영업이익이 4천억이 넘을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호텔신라가 주가가 움직이진 않겠죠, 그죠? 네네. 예, 근데 뭐 오미크론이 뭐 마지막이다라는 말도 들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기관 투자자한테는 호텔신라를 추천하지를 못합니다. 예, 기관 투자자는 이게 사놓고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호흡에서 뭐 네. 이런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2, 3년 보고서 산다면 뭘 추천하겠느냐라고 할 때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긴 호흡으로. 네. 뭐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 뭐 사드를 거치면서 경쟁자도 사실은 사라졌고 면세 사업자들 하나 이런
사업자도 사실 사라졌잖아요. 경쟁자도 사라졌고 공항 임차료도 예전만큼 많이 낼 필요도 없어졌고 또 여행사한테 나갈 리베이트도 되게 줄었고 그런 상황에서 개별 관광만 활성화가 되면 대형 따이공에 대한 협상력도 높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의 레버리지가 엄청 세게 날 수 있는 그쵸. 구간에 들어간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수만 추적하면 될까요? 네, 뭐 2개월 말도 요즘 뭐 저기 영국이나 뭐 남아공 같은 데는 네, 확 꺾였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또 빨리 위드 코로나 시대가 산이 좀 높아서 그렇지. 네네. 예, 오르고 나 발이 또 가파르게 또 내리막길이라 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시기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면세점은 호텔신라는 상당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이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정말 저도 오랜만에 사실 이 산업을 봤는데 네. 정말 클린해진 느낌이 있네요. 산업이 깔끔해져서 정말 진짜 개별 관광이 돌아오면 따박따박 이익이 좀 올라가는 게 보일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할 때 고민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항공업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재무 때문에 조금 보기가 좀 겁나고 근데 면세 같은 경우는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리고 몇 개 업체가 이제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마지막 고민은 면세점하고 화장품 업체 중에 정상화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이익 레버리지가 오. 클지 좀 궁금한 건 있습니다. 궁금해요. 화장품은 사실 모르죠. 왜 모르냐면은 면세점은 캐파라는 게 딱 있고 그다음에 입지를 잘 잡고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뭔가 브랜드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매출과 이런 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인바운드 여행객하고 완전 비례하고. 근데 브랜드는 이게 극과 극이에요. 끝이 없어요, 매출에. 국경선도 없죠, 요즘 온라인화가 진행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중국인 소비하고 온라인화라는 두 개의 가장 큰 컨슈머 시장의 트렌드가 결합을 하면서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대박이 난 거죠. LVMH부터 시작해서부터 커링, 나이키, 아디다스, 뭐 로레알, 에스티로더 뭐 다들 주가가 2010년 대비해서 뭐 4-5배 다 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라서 브랜드력이 좋으면 굉장히 좋은데 브랜드력은 늘 수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렉서스 같은 거 미국에서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만약에 설화수 자음생 크림 바르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리안 같은 분이 얼굴에 뽀드락지 났다. 그럼 끝나요. 네, 끝나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사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로열티가 굉장히 큰 업체들한테 잘 투자를 해야 되는 거. 특히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은 지금 제가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뭐냐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럭셔리잖아요. 이제 아모레나 LG나.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브랜드가. 뭐 로레알이나 뭐 에스티로더나 LVMH나 다들 럭셔리 브랜드의 라인업을 서너 개씩은 가져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로레알은 뭐 17개요. 물론 자기들이 구분하는 거지만 17개 럭셔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개가 이렇게 좀 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것들로 다 메이크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LG생활건강은 후밖에 없어요. 후 매출이 후가 만약에 흠집 난다, 진짜 뾰룩질 난다, 이러면 끝나요 그냥. 회사가 날아가요 그냥. 아무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컨 브랜드를 키워야 되는데 5위 같은 거, 헤라 같은 거 이런 게 좀 매출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럭셔리 시장은 이 럭셔리 브랜드라는 이 궤도에 한번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브랜드 로열티가 생각해 보세요. 크림 30만 원을 주고서 크림을 사는 행위가 그게 보통 로열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죠. 피부과를 3번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는 굉장한 로열티예요. 정말 나는 이 크림을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살아난다. 이러한 강력한 플라시보 효과를 그러니까는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네. 아모레나 LG나 이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고 하게 네. 되면 선진 시장이 이제 유럽하고 미국인데 네. 그쪽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요. 전혀. 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뭐 그쪽 시장이 성장은 안 해요. 선진국이 파리에 루이비통 가방이 안 팔린다잖아요. 그거 다 중국이나 한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럭셔리 화장품 소비가 성장을 안 합니다.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왜 그쪽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냐면 네. 중국 사람들이 점점 더 소비의 눈높이가 높아질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30만 원 주고서 후를 샀어.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넌 뭐 바르니? 뭐 난 랑콤 발라. 나는 후 발라. 후가 뭔데? 기분 나쁘단 말이죠. 예. 이거는 로열티인데 예? 특별하게 뭐 치료 기능이 없어요. 화장품은 치료 기능이 있으면 그 의약품이지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브랜드에는 로열티, 뭐 자신감 이런 거 가지고서 승부하는 네. 건데 남들이 모르는 화장품을 내가 3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네. 미국이나 유럽 가운데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브랜드를 인지도를 정립해 놔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게 좀 안 돼 있죠. 그러니까는 LG생활건강 4분기 후가 뭐 면세점에서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주가가 10% 이상 빠졌단 말이죠. 사실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이 연간 1조 3천억짜리 회사인데 네. 영업이익 뭐 한 200억 정도 훼손됐다고 해가지고서 2%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주가는 10% 빠져요. 왜냐 뭔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네네. 후가 이게 안 그래도 좀 너무 단일 브랜드고 해가지고서는 너무 매출 규모도 커졌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고 조금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레나 LG 같은 경우는 잘 추적해야 된다. 예,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호텔신라가 세이프하죠. 예, 오히려. 이건 너무나 그 사업의 구조가 명확하니까. 네. 근데 이제 호텔신라는 오래 가져가기는 쉽지는 별로죠. 오래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면세점 시장도 사실은 2007년 정도까지는 DFS에서 인천과 면세점 운영했거든요. 글로벌 면세점. 지금 중국에서 중국 면세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워낙 네. 호텔신라나 호텔롯데가 상품 소싱이나 제품의 퀄리티나 가격이나 경쟁력이 높으니까 네. 괜찮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게 쇼핑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포털 사이트에서 쇼핑하는 거. 예? 아마존에서 쇼핑하지 구글에서 쇼핑 안 하잖아요. 바이두에서 쇼핑 안 한단 네. 말이죠. 알리바바에서 하죠. 근데 한국은 네이버에서 쇼핑도 해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고 하게 되면 출국할 때 출국장에서 면세점 쇼핑을 다 한 다음에 출국을 해요. 이거 굉장히 사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쇼핑 스타일, 쇼핑 행위예요. 왜냐하면 아니 해외여행 한 10일 동안 갔다 오는데 이만큼 싸들고서 예? 캐리어에다가 이만큼 싸들고 그걸 그냥 들고 다녀야 되는 네. 거니까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그런 쇼핑을 하지는 네. 않습니다. 따로 그 캐리어에다가 그 담을 공간까지 미리 마련해 놓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특이한 쇼핑이란 말이죠. 네. 왜 그런 쇼핑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한국의 면세점이 그만큼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접할 수 없을 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고 네.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물량이 풍부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한국의 케이스인데 중국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정부에서 밀어주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지금은 안 그런데 푸동공항에서 한국에 올 때 푸동공항 면세점에서 다 쇼핑을 하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나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아니에요. 지금은. 네네. 그러려면 굉장히 중국 면세가 경쟁력이 높아야 돼요. 월등히. 비슷해도 안 되죠. 비슷해도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겠죠. 출국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아주 오래 두고 가기에는 롱텀하게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 시기를 보고서 투자하기에는 호텔신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그렇군요.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 위험성이 따르지만 네. 만약에 그 브랜드가 계속 브랜드력을 유지하면서 간다고 하게 되면 엄청난 그 실링이 없죠. 예, 리밋이 없습니다. 매출이.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다 되면 어디로 가요? 동남아 가겠죠. 네네. 예. 나이키가 중국에서 가격을 안 내렸어요. 언젠가는 소비가 올라올 테니까. 예?
그냥 브랜드력 있으면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뭐 농담만 다 하면 또 인도가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는 중장기적으로 컨슈머 업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소비의 국경선이 없이 전 세계 소비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는 게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저는 오늘 유통, 의료, 화장품, 면세점 네.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이렇게 필기한 거 보세요, 이사님. 아, 진짜 많이 네. 배웠던 것 같고요. 연구원님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늦은 시간에 네네. 네,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모실게요. 네네. 좋은 내용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